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의 최운하 대표를 모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에는 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대까지 떨어져서 올해 1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최근에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투자 세계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이제 위험 자산, 투자 대상 중에서 위험 자산 중에서 상당히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고,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이 방송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이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그 시도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위험도가 높은 거여서 이러한 변동성은 뭐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위험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경제나 투자에서 말하는 위험하다는 말을 좀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투자 시장에서 말할 때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000불을 투자했다 그럴 때 제가 투자한 원금이 내려갈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위험도가 높다 적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권에 예금을 맡기시면은 25만 불까지는 연방 예금보험공사에 그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험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보장이 된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위험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놓으면 원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위험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그래도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분석가들이 있고, 많은 투자자들과 그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도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권을 형성한 데 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게 거의 다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네. 내가 투자한 원금을 깡그리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상당히 높은 투자 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주식시장보다도 더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변동성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보다도 변동성의 폭이 훨씬 큰 것은 뭐 당연하게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가상화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이것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조금 보수적인, 너무나도 그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투자 자산에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분야에 된다는 거고, 고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이 정도의 변동폭은 항상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 폭락세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래 결제 수단으로 예상이 되면서 각광을 받았던 암호화폐가 이렇게 이제 크게 흔들리는 걸 보면은 암호화폐의 미래가 앞으로 어두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이현주 진행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얘기고, 네. 제가 이럴 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점을 항상 좀 마음에 그 새겨두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인류 사회에 도입된 이후에 자동차가 그 일반화 될 때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걸렸으며, 우리 또 컴퓨터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오늘날 아이폰이나 죄송합니다, 한 회사를. 근데 하여튼 이 스마트폰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그거보다도 더 그 인류 사회, 문명 사회를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이 세상에 인정을 받을 때까지 또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을 때까지 얼마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가 성급한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 미래 결제 수단으로 예상이 됐던 암호화폐의 그 존재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질문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결제 수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지금 거의 한 130년 이상의 그 세계 중앙은행 방식의 결제 수단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국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달러를 받았는데 이 달러를 받아도 돼? 라고 의심하시는 분은 아마 미국에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는 사회 속에서 국가의 중앙은행이 뒤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결제 수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 점을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앞으로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변화와 이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루어질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제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것 역시 그 의도가 중국 정부가 지금 암호화폐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아마 이제 중국 내에서의 그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 아니었나 이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이런 수많은 그 걸림돌과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이 될 것이냐.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신 옐런 그 장관께서도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옐런 장관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보시는 것은 물론 대단한 학자시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저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인류 사회가 그동안 진화를 해온 이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인간의 창의성과 또 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성공했을 때 오는 보상이 크면 클수록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백신 도입 아니에요? 그 전까지 어떤 백신도 10년 이전에 뭐 FDA 승인을 받아본 적이 없던 역사를 뭐 6개월 만에 깨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은 창의성이 그만큼 인류가 대단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팬데믹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보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을 때 오는 보상이 크면 클수록 진화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시도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한 12년간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암호화폐는 상당히 무시하기는 힘든 그러한 시도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경제 관련 소식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게 말입니다. 미국의 은행업계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10% 정도의 인력을 감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웰스파고 은행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은행업계도 앞으로는 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자동화 와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 또 재택근무까지 이루어지니까 자동화가 더 심해지는 편이고 이제 이런 면에서는 가장 그 자동화가 잘 될 수 있는 산업이 뭐냐에는 금융업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만큼 금융업은 이제 그 안에 자료나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이제 그 자동화되는 것은 상당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미 은행업의 대부분 예금업이라든지 결제 서비스 그다음에 상장하는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 자산관리, 투자거래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됐고요. 사람들이 뭐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출 부분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미 뭐 라켓 몰기지 같은 경우는 뭐 이 전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승인 나오고 바로 또 돈까지 나오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제 AI가 되면서 판단도 훨씬 더 고급 판단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금융업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 예금 기능, 대출 기능, 그다음에 결제 기능, 그다음에 그 투자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자동화되는 데는 상당히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핀텍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큰 변화는 그 시기의 문제이고 이제 상업은행들 중에서 여기에 그 빨리빨리 그 적응을 못하면은 도태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5까지 올리겠다, 이런 파격적인 내용을 밝혔거든요. 요즘 최근 추세를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의 시대 대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임금 시대가 오는 걸까요? 시장 경제의 원리로 봐야 되겠죠. 네. 시장 경제의 원리라는 것은 뭐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지금 같이 실업자는 많다고 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수요 공급상의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실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돈 받고는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 그것이 내 그 팬데믹에 대한 위험 때문이든 또는 뭐 그 연방 정부에서 주는 돈 때문에 내가 좀 실업에서 나오는 돈이 많은데 내가 그 정도 돈 받고 일을 왜 하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지금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임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지금 실업에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임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8월 말로 연방의 그 보조가 끝나면서 실업수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바뀌거나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근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장 겪고 있는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는 시간당 25불 얘기를 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장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 거의 초미의 관심사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데 이 이익이 과연 그만큼 필요한 거냐, 그 기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이익을 줄이더라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되고 이렇게 경제가 좀 선순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임금 인상 현상은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경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